사물의 반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물과 인간이 만나면 그 사물은 상징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사물과 인간과의 관계는 최초부터 이미 주물적인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물과 인간의 정신화 사이에는 언제나 부재가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부재의 균열이 있는 거예요.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게 바로 교환가치예요. 거기에서 욕망은 채워질 수 없는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소유할 수 없어요. 이 세계에 돈을 다 가진 자들이 그걸 소유할 수 있나요? 소유했다고 합시다.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교환 가치는 대리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연쇄사슬은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자와의 상대적인 어떤 그 우월감을 통하여 자기의 허영심을 드러내는 데는 이 교환 가치의 축적이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허영심은 인간에게 행복을 갖고 오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걸 추구하지만 결국 붙잡을 수 없는 현실임을 자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결론이에요. 내 얼굴을 사물화시켜서 끊임없이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성형 중독자가 있다고 합시다. 하고 나서 또 바꾸고 하고 나서 또 사물화시키고 10,000번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 만족하겠어요, 여러분? 뭔가 또 부족한 거예요. 그 부족을 포기하는 순간이 그 수술을 그만두는 거겠죠. 그러나 만족하지 못해요. 왜? 그 대체적 특징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무한대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사물성은 그죠. 우리 인간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도 한다니까. 그런데 양자 다 그 사물성과 인간의 정신이 만나는 그죠? 그 사이에 균열을 갖고 있다. 거기엔 상상이 작용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사물은 예술가들을 통하여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도 하고 창조적 사물이 되기도 하고 또한 인간의 비인간화로 나타나기도 하고 인간의 신격화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물의 신격화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죠? 예술 작품을 통하여 얼마든지 인간의 신격화가 나타나, 사물의 신격화가 나타나. 마르크스와는 달리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물을 사용 가치에 중점을 두었어요. 예술가들은 결코 아감뱅의 주장과 같이 행간에서의 마르크스의 사용 가치에 머무는 자들이 아닙니다. 비웃어야 돼요. 그죠? 사물이 어떻게 사용 가치에 머물러? 예술이 필요 없죠. 그죠? 고대에는 그죠? 미르체 엘리아데의 작품에서도 나타나지만 사물은 신적인 신성의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전통 문화에서도 특정 사물이 신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많아.
마르크스의 사용가치 이론의 맞은편에 마르셀 모스의, 그죠? 인류학자. 인류학에서 많이 중요하죠. 그죠? 증여론이 있어요. 거기에서 모스는 북아메리카 인디안들, 그 다음에 남태평양에 마치 레비스트로스를 연상시키죠. 남태평양에 또 뭐예요? 섬들의, 원시인들의 문화를 분석하기 시작. 인간의 교환 체계에서 중요한 건 사용 가치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선물을 하는 거, 사물은 소유될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원시인들이었다는 거. 서구인들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네 전통 안에도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의 전통 안에도. 우리 한국인들도 어떤 사물을 내 것이다, 소유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눌 줄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더라도 보이지 않는 신에게 감사했고요. 또 그 음식을 이웃들과 나누어 먹었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그게 서구인들이 얼마나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미개적이야, 그죠? 그러니까 증여, 신적인 것과의 관계를 통하여 나타나며 사물은 어떤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 응? 그러니까 이러한 북아메리카의 인디안 문화나 태평양 섬들에서 나타나는 원시인들의 문화에서는 이거 레비스트로스도 분석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는 중요한 게 사용가치나 교환가치 이런 게 아니라 증여야. 사물은, 그죠? 오히려 타자에게 줌으로써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은 자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받은 자는 또 다른 타자에게 반드시 그 이상의 것을 되돌려주는 그러한 증여의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신에게 드리는 희생 제사와 맞아떨어진다.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위가 높은 추장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이러한 증여를, 축제를 통하여 온 공동체의 개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줌을 통하여 공동체와 하나 되는 의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물은 어느 개인의 독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초기 그리스도교 문화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와는 완전히 맞지 않는 거야. 사물 관계가. 그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독점적인 사물 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마르셀 모스가 연구한 증여론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원시인들의 증여의 문화였다. 사물은 희생 제사를 통하여 뭐죠? 다시 신성해져. 그런데 그 사물은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죠? 결속을 갖고 오고 소유를 통한 게 아니라 나눔을 통한 결속을 갖고, 이 나눔의 법칙, 이건 매우 중요한 거야,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물은 뭐야? 반드시 인간과의 관계에서 실용적인 사용에만 국한되어서 안 된다라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물의 인간화는 거죠. 반드시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극단화됐을 때는 사물은 어떻게 될까요? 인간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우리 후손들이, 인류의 후손들이 짊어져야 할 짐인 거예요. 자본주의, 어떻게 보면요, 생태적으로 보면 자본주의의 극단을 달리는 그런 국가들이, 그죠? 이런 문제점을 가장 많이 산출하는 거예요. 중국, 미국, 대한민국, 일본, 유럽의 서구 국가들. 다행, 유럽인, 그래도 독일 같은 경우는 이 생태적인 거에 엄청 민감합니다. 시가 아니고, 예술 작품이 아니고, 우리가 이 사물의 본연의 모습을 사물로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술 작품이 상품이에요. 그게 무슨 예술 작품이에요? 예술 작품은 절대적 상품이겠죠. 만약에 보들레르의 말처럼. 그러니까 상품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팔 수도 없고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적 상품이겠죠. 그죠? 예술은 이러한 자본주의가 주는 사물과 인간과의 관계를 최전선에서 해체하고 그것을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게 예술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를 읽으면 자본주의가 주지, 그러니까 시에서 여러분들이 신성함을 느끼는 이유가 시인이 사물이 돼요. 그 인간 중심적으로 사유했던 게 해체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신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물이 되고 시네퐁주의 시들도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잖아. 데리다가 연구한 것처럼. 그래서 사물성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가 갖고 오는 사용가치의 극단화를 통한 교환가치의 축적을, 그죠? 치료하는 게 예술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반휴머니즘적인 게 나타난다니까. 그게 인간화된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히려 인간의 사물화를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예술은. 그게 바로 프란시스 베이컨의 작품들이에요. 공포와 불안을 통하여 인간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술은. 사물의 반란은 무서워요, 여러분. 기계화에 대한 어떤 반란으로 뭐예요? 과학기술 문명에 대한 반란으로 프랭켄슈타인과 같은 인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예술에는 시인들의 어떤 혼돈 속에는, 여기서 혼돈은 시인들이 거기로부터 시를 질서 잡는 재료의 원천을 말합니다. 그 혼돈 속에는 신도 없고 인간도 없습니다. 인간화에 집착하는 자는 예술가가 아닙니다. 인간화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그죠? 사물의 인간화가 얼마나 이 세계를 궁색하게 만드는지 알아요. 예술가는 결코 여기에 머무른 자들이 아니야. 거기로부터 그 인간화에 저항하고, 그죠? 사물을 인간화로부터 해방시키는 자들이 예술가인 거예요. 또 그 인간화가 정말 아름답게 표현될 수 있는 것도 예술가의 몫인 거예요.
인간의 사물화도 바로 예술가의 몫인 거야. 사물의 인간화가 극단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술가의 몫인 거야. 그래서 예술가들의 혼돈의 저장 창고에는 신적인 것도 추가될 수 없고, 인간적인 것도 추가될 수 없고, 사물과 인간과 신적인 것들이 그죠? 복잡하게 뒤엉켜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는 무시무시한 생명체가 바로, 아니면 비생명체가 예술가들의 혼돈의 저장고 속에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거기는 무시무시하면서도 친숙한 것. 그 다음에 그 친숙한 것으로부터 낯선 것을 만들어 신성하면서도 섬찟하며 인간적이면서도 비인간적인 것. 응? 인간이 만들어낸 사물화가 인간 위에 있는 것을 또 보여줄 수 있다. 상품이 만들어낸 시인은 또 종이가 될 수 있어요. 종이. 모자가 될 수도 있고 담배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사물 자체로서의 어떤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이런 것도 예술가의 몫인 거예요. 그죠? 무시무시한 공포를 보여주면서도 거기에는 예술 작품을 접하는 자로 하여금 기이한 치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나타난다. 그래서 인간에게 익숙해진 사물을 다루는 자는 예술가가 아니에요. 그거는 대중의 기호에 맞추는 거죠. 예술가는 사물의 인간화에 끊임없이 저항하는 자고, 그죠? 다양한 방식, 어떻게 보면 모스가 원시인들에게 발견했던 그 신성한 사물을 다시 되찾는 매개자로서 예술이 필요한지도 오늘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이 생태가 무너져서 보죠,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들은 어떤 예술을 추구합니까? 그래서 사물을 인간의 욕심대로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반란이 오늘날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 사물 자체가 주는 아름다움을 표현함으로써 인간화를 궁색하게 만드는 게 예술인지도. 그죠?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 있어. 예술가들의 저장고는, 그죠? 그래서 시대의 기존 질서에, 그죠, 맞추어서 거기에 그냥 자기 감각을 집어넣어서 작품을 만드는 자들이 아니에요. 릴케와 같이 한국적인 것이 점점 서구적인 것으로 바뀌는 것에 대하여 개탄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진정한
한국적인 것에 대한 사물이 되어보는 거. 그죠? 오늘날 잃어버리고 부재한 것을 다시 현존하게 만드는 거. 점점 서구화되면서 현실적인 것이 부재한 것이 되었잖아. 그죠? 그걸 다시 되찾아주는 거. 그것도 예술의 몫이고. 정말 생각한 게 많죠. 그죠? 대량 생산으로 그치는 건 예술이야. 예술은 독보적이어야 돼. 그죠? 물론 그 독보적인 게 또 복사물로 나갈 수는 있겠지. 절대적 상품이어야 돼. 그래서 그랑비유의 자본주의적 상품들이 인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인간에게 저항하듯이, 그죠? 예술가는 때로는 사물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사물이 돼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물의 편에서 인간들을 조롱할 수 있어요.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죠? 과학기술을 통한 인간의 사물화가 인간의 편리를 위하여 독점되었을 때 나타나는 무시무시한 이 섬찟함을 우리는 친숙함 속에서 발견하고 있어요. 인류학자들이 아니면 인류학자들과 더불어 나타난 종교학자들이 표현하는 오히려 원시인들의 삶의 모형에서 예술가들은 통찰을 얻을 수 있어요. 전기 하이데거가 후기 하이데거로 나가면서 표현했던 사방세계의 어떤 그러한 회복을 예술가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이에 반하여 인간의 무의식에 몸의 중요성을, 그죠? 또한 탈인간화 시킴으로써 몸 자체를 정신에 대항하여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물을 특정 구조에 배치시킴으로써 예술가는 사물의 의미를 변형시켜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거. 사물이 어떻게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기후의 조건이라든지 또한 다른 방식으로 인간을 위협하고 있잖아. 그죠? 개인으로 보면 사물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방을 메고 있는 저 가방이 어깨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든지, 문에 걸려있는 옷자락이 빠지지 않는다든지, 사물이 말을 안 들어. 인간의 말을 안 들어. 이 표현은, 그죠? 인간에게 엄청난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사물은 독점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은 고차원적인 윤리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적나라한 무의식의 섬찟함과, 그죠? 인간의 어떤 그러한 사물을 다루는 무시무시한 욕심을, 그죠? 폭로하면서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사물과 인간, 사물과 사물, 그리고 인간과 신과 사물이 맺고 있는
관계를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그죠? 보이지 않는 그러한 윤리를 말하는, 이 윤리는 도덕하고 달라요, 여러분. 수준이 달라, 이거는. 그거랑 달라요. 이 윤리는 락강이 말하는 위반을 포함한 사회적 상징계의 아버지의 이름을 넘어서서 또다시 되돌아온 그런 윤리예요. 그래서 예술가는 위대한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새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예술의 재료인 자연의 제1진료에서 이것을 통하여 만들어진 인간의 사용가치로서의 상품 제2진료를 그 자체로 사유함으로써, 그죠? 오늘날 21세기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자본주의적 구조로부터 사물을 해방시키는 거죠. 그리고 사물 자체로 들어가서 물 자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에 통용되는 사물의 의미를 뒤집어 놓을 수는 있는 거지, 예술가들은. 이게 예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술가는 그가 정치적으로는 뭐예요? 뭐 보수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그의 사고는, 그죠? 그의 사고는 끊임없이 반항하는 자로 남아있어요. 아니면 그는 예술가가 아닙니다. 친숙한 것을 스케치에 옮기는 거, 예를 들면 시로 쓰는 거, 어떤 작품으로 만드는 거, 그게 예술이 아니에요. 대중의 기호에 맞추는 건 예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관계를 비틀어서 끊임없이 혼란의 자기의 저장고로부터 끄집어내서 기존 질서의 사물의 의미를 바꾸는 거, 여기에 참여하는 거, 이게 예술가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침묵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죠? 생각해야 되는 거고, 경험해야 되는 거고, 깊이 있게 자기의 세계와 대화해야 되는 거고, 그죠? 침묵을 통해. 그래서 삶의 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사물의 의미의 변형을 통하여 새롭게 인간화의 윤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위대한 예술가의 업적이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있어 왔던 예술의 위대한 힘이 아니겠는가, 예도는 생각합니다. 아간벤이 주장하듯이 비현실적인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자라야만 현실에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을 넘어서는 그러한
사유하는 자가 돼야 돼. 인간 중심적인 세계가 가져오는 이 폭력성을 그죠 고발할 수 있는, 때로는 인간적인 걸 넘어서서 그죠 우주적인 만화에 참여할 수 있는 점. 응? 그래서 보들레르는, 시인은 희생 제사를 통하여 사물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자라 그랬던 거예요. 시인들의 노래를 통하여 사물은 다시 신성한 것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의 인간에게도 유익하고 사물은 인간과 함께 참다운 조화를 통하여 서로에게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는가. 예도 강좌 마칩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예도 TV를 후원해 주십시오. 예도 물러갑니다. 추스.